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샵 0945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되시죠? 걱정 마세요. 전기 먹는 하마 에어 컴프레서만 잡으면 고민 해결. 운용 중인 장비에 간단히 설치해 혁신적 에너지 절감 실현. 에어 컴프레서 펌프 에너지 절감 제어 장치 두텍 VSD 플러스. 혁신을 위한 행동 두텍 이노베이션. 자오가 같네 자오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자오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그렇다고 공천 못 받는다.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은 의원이 맞대응한 말인데요.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석도 정치적 행위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방도 따지고 보면 결국 정치적 공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대한 판단, 국민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총선에서 야당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가장 당황한 사람 중에 하나, 바로 김무성 대표라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독자적인 결단으로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고, 그래서 순조롭게 통과됐으면 전국이 총선 전국으로 흐르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다면서 상향식 공천이 가능하지 않다는 친박들의 공세를 누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본의 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 못 시키고 쟁점 법안은 오히려 더 쟁점이 되고 있어서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 야당 양쪽으로부터 비판받게 생겼습니다. 입술이 터진 김무성 대표, 더 입술만 부르트게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통령의 법안 자판기로 만들지 않겠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심상정 대표의 이 발언은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에 대한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의 합법적인 의사표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어떨 것인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에도 여론이 좋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나 다른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행위가 철회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이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대형마트하고 온라인 쇼핑 사이에 최저가 경쟁, 이게 이제 확대되면서 말이에요. 예. 끝도 없이 보이는 경쟁에 돌입했다.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솔깃한 얘기예요. 예? 예, 좋은 거죠. 예. 그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10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차이가 10원밖에 안 난다는 거죠. 1차는 기적이고 2차는 분유인데요. 예. 대형마트 이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재구매율이 높아서 매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고요. 아하. 대형마트의 주요 타겟층인 30대 주부가 가장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쿠팡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작년에 1조 원 정도를 절반 이상 이미 지난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명마진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쿠팡의 전략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판단을 하면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 거죠. 또 한 매체가 쿠팡이 대규모 접수 때문에 로켓 배송의 핵심인 대형 물류센터를 매각한다는 보도에 자극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통업계 이 가격 경쟁이 오래 지속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오프라인 매장은 점포 운영비, 인건비, 물류비 등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온라인 몰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예.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아.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쿠팡이 버티느냐, 이마트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느냐의 싸움인데요. 소비자들은 유통업체 이 10원인 경쟁에 반갑다.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이마트 대 쿠팡 전쟁이 수시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10원씩 몇 번 내리면 그게 100원이 되는 거고. 그럼요. 예? 예, 더 맞습니다. 내리면 그게 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작년 쌀 농사 풍작으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인 이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 15만 7천 톤을 추가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안사인 안희대 의원이 당정협의 내용을 전원을 했는데요. 예. 당초 지난해 쌀 예상 생산량이 426만 톤이었는데 예. 실제 수확량은 432만 7천 톤으로 예, 예. 집계가 됐습니다. 36만 톤의 추가 공급이 발생했고요. 예, 예. 그래서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아하. 평년과 같은 시점보다 12% 이상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총선도 다가오는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20만 톤 쌀 수입 결정한 데 이어서 이번 1,400억 원 투입해서 15만 7천 톤 매입한 겁니다. 예. 이 외에도 그 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면적을 10%가량 감축하고 건강미 개발 등을 통해서 쌀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동필 농림부 장관이 이번엔 불가피하게 쌀 추가 격리를 결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단기책보다는 적정한 생산, 소비 확대 등 중장기전 수급 확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가운 얘기인데 정부가 3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5% 인하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예, 새누리당과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서 2016년 3월 도시가스 요금 인하 대책 관련돼서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국민들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올해 1월 9% 인하한 데 이어서 지속적인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도입 가격 인하 요인을 이제 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을 한 거죠. 예. 지난 1월 31일 설 대비 물가 상황 점검 때 도시가스 등 그 공공요금은 국제유가 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원가 하락 요인을 반영시키게 나가겠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도시가스 사용한 약 1,660만 가구의 평균 요금 현재보다 매월 3,300원 정도 절감이 될 거다. 도시 서민들한테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캐머런 영국 총리가요, 얼마 전에 그 유럽연합 정상들과 이 협상을 벌여서 EU 개혁안에 대해서 타결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보수당 내각의 일원이죠. 법무부 장관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내부에서 지금 치고받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유럽연합 28개국 정상 이틀간 이어진 협상 끝에 지난 19일 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협상을 타결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 개혁안 논의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라고 밝히고 예. 영국은 6월 23일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잔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합의한 까닭은요, 캐머런 총리가 EU 개혁안을 관철시켰다. 말이 좋아서 관철시킨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그 영국의 헤게모니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고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데이비드 총리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친구랍니다. 예. 그런데 정면 도전을 한 거죠. 법적 구성이 없다. 안 하고요. 원래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장관 5명 중 1명이라고 하고요. 예. 현재 BBC와 인터뷰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번 개혁을 뒤집을 수 있다. 경고를 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유럽연합에 눌러앉아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총리, 예. 이를 거부하고 종전 입장에서 탈퇴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예. 고부 장관 등 대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예. 관전 포인트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가까워진 공동체로부터 영국을 제외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비유로존 국가, 여기서 영국이죠. 비유로존 국가가 차별받지 않고 유로존 시장에 접근을 보장받는 것.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예. 관심 끌었던 포항하고 광저우 경기 무승부됐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1차전이었었거든요. 예. 이 포항 스틸러스가 이 광저우 홍다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가 왜 관심을 모았냐면은 이 광저우 홍다라는 팀 때문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팀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뭐 히카루드 굴라르라는 선수는 연봉이 81억 원이고요. 어이구. 또 이번에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마르티네스라는 선수를 연봉 171억 원을 주고서 또 데리고 온 팀입니다. 예. 포항으로서는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챙긴 것도 포항 입장에서는 이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제 경기 원정 경기였지만은 이게 그 원정으로서 이 상대 팀이 가질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관중이 없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광저우가. 이 지난 시즌에 광저우가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인데 예. 결승 2차전에서 좀 상식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이 후원 기업이 둥펑 니산은 일본 기업인데 중국과의 이 현지 합작 법인이거든요. 예. 이 후원 기업이면 이 둥펑 니산의 로고를 유니폼에 부착하고서 띄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결승전에서 이 둥펑 니산의 로고를 떼고서 자기네 모기업 계열사의 로고를 붙이고 뛴 겁니다. 이거 계약 위반이고 중대한 이거 실례인데요. 그렇죠. 예, 참 그래서 이 아시아 예. 축구연맹이 홈 경기에서 무관중 징계를 결정을 했고요. 이 광저우 홍다가 중국에서는 최고 인기팀 중에 하나인데 예. 홈 경기 평균 관중이 4만 6천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홈팬들의 극성 응원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팀인데 어제 이제 무관중 경기가 됐기 때문에 포항으로서는 좀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수원 삼성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가졌는데 수원도 무승부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으로서는 홈 경기였는데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예. 간바 오사카하고 G조 1차전이었는데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유독 좀 간바 오사카의 좀 약한 모습이거든요. 예. 통산 2무 1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좋았는데 어제 경기 보니까 수원 삼성은 역시 이 권창훈, 염기훈 선수가 수원 삼성의 중심 선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 전반 41분에 권창훈 선수가 때린 슛이 이 골 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것이 0대0 무승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굉장히 좀 아까웠습니다. 예. 자, 축구 얘기는 축구 얘기인데 정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FIFA 국제축구연맹이죠. FIFA 회장 선거가 내일 있죠. 그렇죠? 예, 내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2파전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FIFA 회장 선거에 모두 5명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예. 이 잔니 인판티노 유럽 축구연맹 사무총장이고요. 예. 또 이 쉐이크 살만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의 2파전이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예. 이 선거가 뭐 내일 이 스위스 치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FIFA 회장 선거가 지난해 이 FIFA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블레트 회장이 물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새로운 회장을 뽑게 되는 건데 이 누가 회장이 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의 배경 본질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부패해왔던 FIFA를 개혁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떠오른 후보들이나 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분위기를 보면은 이 축구를 권력으로 활용하면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FIFA인데 예. 이 감시와 비판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FIFA가 과연 개혁이 될 수 있을지 이 점은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유럽과 중동의 대결이죠. 중동. 예. 쉐이크 살만. 예. 이분이 중동 분이군요. 예. 살만하신 분이 모양이죠. 살만. 예. 자, 은퇴한 지 10년이 된 44살의 스키 전사 허승욱 선수 말이에요. 예. 평창 올림픽에 다시 도전한다고 그러는데 야, 이건 정말 대단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훌륭합니다. 예, 그렇죠. 이 허승욱 선수 하면은 이 88년 이 캘거리 동계 올림픽 때부터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까지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했던 한국 스키의 전설 같은 선수거든요. 예. 자, 그런데 10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2006년에. 예. 근데 올해 44살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냥 한번 참가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20일에 일본에서 열렸던 이 국제 스키 연맹 슈퍼 대회전에 출전했었는데 이 대회에서 2위에 오를 정도로 녹슬지 않는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도 이 스키가 너무 타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소규모 작은 국제 대회에 계속 출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이 허승욱 선수 남은 기간 동안에 올림픽 출전 자격을 따는데 주력할 계획인데요. 메달을 떠나서 44살 그럼요. 청춘입니다. 예. 이 허승욱 선수의 올림픽 꿈을 응원합니다. 자, 이 요새 40대, 50대 참 어깨 피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예. 어쨌든 40대의 자존심은 확실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다, 경보다. 이런 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죠? 그럴 땐 야외 활동으로 잡힌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공기 흡입을 실내 순환 모드로 해주세요. 차량은 주기적인 실내 세차와 필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셨다면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물과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렉서스. 자이, 힐스테이트, 더샵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에. 쇼핑, 문화, 교육을 한 번에. 한강과 호수공원을 한눈에. 킨텍스역 원시티. 단지 앞 GTX 킨텍스역 계획까지.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2194세대 주거 대지역.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자산 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만능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진짜 안 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데브리즈 차량용. 수학 잡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 쪽이면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잡자. 미래의 내주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예, 지금 8시 30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의 구간 통제 영향으로 종합로가 많이 밀립니다. 미아사거리에서 종암사거리 지나 고려대학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요. 동서문호 해화동 로터리에서 미아사거리에서 성북구청 구간 가는 길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산자로 고려대 앞에서 홍파초등학교 쪽 다시 제기동 쪽으로 합류하는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고려대 학예수여식이 있는데 안암 오거리 부근 아직 교통 상황은 괜찮습니다. 끝으로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가는 길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발생했고요.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한강대교는 강북 쪽으로 합류하는데 더딥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의 협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중대 성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고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역시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죠. 과연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이제 그 1차 타격 대상 청와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 여기 리춘이라는 북한 아나운서가 이걸 발표를 했죠. 그죠? 네네. 근데 리춘이 아나운서가 평소에 한복 입고 얘기를 하는데 군복을 입고 나와서 발표를 했고요. 일부 분석가들은 리춘이 아나운서가 뭐를 발표할 때는 진짜 북한이 도발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북한의 그 중대 성명이라든가 이런 위협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어떤 그 통치 기반이랄까 이런 지도 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에 따른 하나의 그 행위라고 사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이미 2013년 2월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한 여러 가지 행동의 그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 더 강경하게 이런 그 전쟁 분위기라든가 이런 만드는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뭐냐? 그들 내부의 전쟁 분위기를 창출해서 이 전쟁 분위기에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리고 또 김정은대로 군부를 장악하는데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의 그 지도력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부용이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내부용 중에서도 핵은 핵대로 개발하면서 그 능력을 강화를 하고 동시에 그 기회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내부 체제 단속과 김정은의 그 군사적 지도력이랄까 이것을 강화하는 그것을 이제 되풀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이게 북한 최고사령부가 얘기하는 경우도 드물고 더군다나 북한 최고사령부가 중대 성명이라고 또 이런 형식을 하는 것도 아주 드문 경우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 성명을 했습니까? 최고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예. 이 중대 발표라다 그때는 뭐까지 갔느냐 하면요. 2013년에 정전협정을 백지화시키고 전쟁 상태로 진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한반도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대북 그 제재와 관련된 뭐 개성공단 중단이다 이렇게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한 그러면서 또 뭐 참수 작전이 어떻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보도라든가 이런 게 대응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최고사령부가 그것에 이제 우리 청와대라든가 우리 행정 그런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받아치는 형태로 지금 하면서 동시에 북한 내부로는 전쟁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 말이에요.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청와대도 그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그러면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판단 자체가 이렇다는 것이고 사실 북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불가측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와대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도 약 1%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에 있어서라도 우리 강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한다고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있는다든가 그래서 또 안 되겠죠. 그것에 대한 어떤 단호한 대응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도발 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 이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그 태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정 박사님 보기에는 이 북한이 도발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도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김정은이가 바보 아닌 이상 지금 그 한미연합 그 군사훈련이 준비 중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히 여러 가지 그 핵실험이라든가 로켓 발사라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재를 어떤 때보다 강화하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응 공격을 더 심화시켜서 스스로 자초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이 공개적인 그런 직접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기습 침투라 예를 들어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런 것이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런 형태의 어떤 도발들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도발 자체는 사실 지금 하면은 오히려 김정은 무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드를 둘러싼 한중 관계도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 제가 좀 일단 정영태 박사님께 여쭤볼게. 지금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가 국장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거의 뭐 우리가 얘기한 거의 국장급 혹은 차관 그 둘 동시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보다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사가 주북한 중국 대사가 급이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그 부분이 그래서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 주한 중국 대사가 지금 한중 관계가 사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마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드 자체는 우리 아주 짧은 의미에서 한중 간의 안보적 문제라기보다는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미국의 대중국 안보적인 위해라든가 위협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더 그 초점이 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나 어떻든 이제 대사 차원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 무례하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 대사로서 이런 그 안보적인 문제 이런 것을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 그런 그 성과 차원에서 업적 차원에서 예. 상당히 그 좀 무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을 것이고 동시에 역시 중국 역시도 자기들은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 대국화 이런 식으로 나감에 따라서 소위 미국이 이 동북아에 있어서 또 아니면 직접적으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예. 그런 조그만한 것이 있을 때 굉장히 그 이것을 심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쐐기를 받기 위한 좀 상당한 그 무례를 범하고 있는 외교적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대사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예,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죠? 네네. 지금 우리는 이 추고 홍대사를 이게 초치가 아니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불러서 그냥 면담을 했다. 그런데 어쨌든 소환 비슷한 그런 예. 형태가 되겠죠. 근데 한중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이 문제 가지고는 그 직접적으로 가스택 대치하는 어떤 그런 그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리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어떤 그 간접 보복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은 사실 있는데 그러나 이 과정을 자세히 이래 보시면은 결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미사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을 걸어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이 미사일이라든가 핵 문제 자체가 우리한테 위협이 덜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사드도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배치 결정이라든가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 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뭐 매끄럽게 그래도 한중 관계의 어떤 그 관계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그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자체가 해결 국면이랄까 뭔가 이 대화 국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북한의 그 위협 때문에 우리 안보적인 어떤 그런 결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은 사들을 우리가 그 배치하는 쪽으로 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금주내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채택이 되겠죠? 지금 뭐 예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아마 큰 금주라 그래봤지 이제 내일이네요. 네. 예?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떤 내용? 그런데 이제 여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뭐 결정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심화된 제재 자체가 중대하게 심화된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부 북한의 그 어떤 자금 이동이라든가 그런 금융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막아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조건부가 아닌 그야말로 의심이 가는 어떤 그 북한의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은행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도 거의 그 바로 제재에 들어가는 형태로 좀 더 그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국적기 같은 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것이 옛날에는 그냥 저쪽에 핵 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품이라는 관계가 있을 거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검색하는 그런 수준에서 갔는데 이제는 의심만 간다면은 이제 세계 유엔 회원국이 그런 회원국 어떤 항공 그 공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런 여러 선박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오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그런 정도로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석탄이라든가 이 중요 자원 나름대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오늘도 영화 얘기하는 순서.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이 참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시네마인 뉴스 여러분께 영화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영화평론가에 해보시죠.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5배속으로. 2.5배속. 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2.5배속. 예. 네. 좀 있으면 이제 광석, 뭐 이렇게. 네. 지금 아직은 LTE급인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자, 요새 동주를 많이 보는 모양이에요. 동주. 그죠? 네, 뭐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뭐 미디어의 관심도 집중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어서인지 사실은 국내에서 그 감독 중에 흥행에 연결되는 그런 감독이 몇 안 되거든요. 예. 네, 뭐 봉준호 이러면 이제 관객들이 뭐 일단 영화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준익 감독도 이제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인데요. 워낙 스토리텔링에 능한 그런 감독이고요. 아마도 동주라는 작품이 다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시를 쓴 윤동주 시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어떤 역사의 이면도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니겠는가. 특히 그 윤동주 시인과 친구 관계였던 송몽규, 독립운동했던 송몽규 선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그 우리 시대의 예술인이라는 어떤 기획 속에서 나온 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보인 그런 예술인들, 윤동주 시인을 비롯해서 그런 예술인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조감하겠다. 뭐 이런 그 취지에서 기획된 시리즈 중에 첫 작품이고요. 예. 아마 새로운 어떤 그 영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아마 그런 이유에서도 이 동주가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는 안 좋죠. 정부는 가깝죠. 네. 정부도 안 좋아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외교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정부도 지금 제일 안 좋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 얘기. 네. 그래서 뭐 한쪽으로는 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뭐 일본 쪽과의 관계를 계속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정서와 좀 괴리되는 측면도 있죠. 네. 어쨌든 간에 일제시대의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만들어지고 영화로 선보여지는 이유는 대중들, 일반 관객들 또 국민들의 생각의 깊이는 좀 다른 데가 있다라는 것을 영화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점으로 자꾸 찾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화가 지금 만들어져서 어떻게 소구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들은 좀 유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귀향도 그렇죠.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귀향이 이제 14년 만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것도 좀 관객이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많은 스크린 수에서 개봉된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물론 이제 메이저급 배급사가 이 열의를 가지고 이 영화를 지금 국내 배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남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 사건이 워낙 참혹했던 만큼 사실을 많은 분들이 관심과 어떤 열정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극영화이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님들의 소녀시대 얘기고 소녀 시절 때 끌려가서 중국에 끌려가서 당해야만 했던 그런 얘기들이 영화로 그려지는 그 줄거리니까 저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요. 맞아요. 네. 보기 싫은 진실일 수 있죠. 진짜.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는 가슴 것도 너무 가슴 아파갖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어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할 어떤 역사적 문제를
해법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일 관계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으로 타협을 하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가 불가역적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분노와 저항을 불러잡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지금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불편하고 너무나 사실 아파서 보기 싫은 것들 이런 영화를 담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순정이라는 작품도 있더라고요. 멜로 영화 같은데. 언제부턴가 한국 극장가의 멜로 영화가 좀 사라진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심파가 됐든 아니면 뭐 따뜻한 어떤 휴먼 드라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멜로 영화가 됐든 이상하게 없어진 게 사실이고요. 제작자들 사이에서 멜로 영화 잘 안 돼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얘기겠죠. 네. 순정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통 멜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름도 순정. 순정 그렇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대놓고나 멜로 영화야 이런 것들을 표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 DJ인데 주인공이 20몇 년 전에 자신의 첫사랑을 추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그 리퀘스트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고 이제 자신의 20몇 년 전에 그 사랑 이야기를 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스튜디오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YTN에서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YTN 라디오. 네, 워낙 이제 그 가장 가까운 매체가 YTN이죠. 영화에서 즐겨 나오는. 할리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리우드도 CNN.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방송 스튜디오가 CNN이거든요. 24시간 뉴스를 하는 곳은 그 나라마다 거의 한 개나 두 개의 미디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YTN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아마 순정도 그 라디오 DJ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장소가 여기인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 영화가 예전에 2003년에요. 그 지금은 고인이 된 장진영 씨가 나왔던 국화꽃 향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멜로 영화 하면 이정욱 감독이 만든 국화꽃 향기를 떠오르곤 하는데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비슷한 영화가 나왔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정통 멜로라는 얘기죠. 제가 좀 바람이 있어요. 네. 이 라디오 스튜디오 나오는 거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도 안 끼고 네? 이 뭐 전화 연결도 하고 막 이러더라. 사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영화가 제일 못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국 풍경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테러인 라이브인가요? 네. 그 영화 테러 라이브. 테러 라이브. 네. 테러 라이브를 보면 그 영화에서도 라디오 스튜디오에 전화기까지 있어.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저기 사실은 TV 생중계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하고 막 그러죠. 뭐 그것까지 크로마키를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야 어떻게 라디오 스튜디오에 전화기를 놓을 생각을 했나. 독특하더라고요. 아마 순정은 그래도 좀 리얼 버전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화 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건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외화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는데 데니시 걸 이것도 잘 되는 모양이죠? 역시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많은 스크린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데니시 걸 그리고 지금 한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캐롤이라는 작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봉된 지 며칠 안 된 오늘 2, 3일 됐죠. 조금 일찍 개봉됐는데 이번 주 개봉 작품으로서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작품이 있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아카데미 그 주요 부분에도 후보로도 올라 있는 작품이고요. 보스턴 글로브즈 기자 얘기입니다. 오늘 자꾸 제가 YTN 라디오 스튜디오 얘기하는데 이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 글로브즈 기자들이 카톨릭의 그 사제들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특정 보도한 그러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불편한 진실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종교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그 언론의 어떤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 그 개봉 전부터 아카데미의 그 주요 후보에 오른 그
덕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개봉 전부터 계속 관심을 모아왔던 작품이고요. 이런 외화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월로 가고 있고 비수기 시즌으로 가고 있는데 3월이 비수기예요? 이제 학기가 개학을 하니까요. 네. 대학생들 혹은 이제 뭐 15세 이상 볼 수 있는 영화도 고등학생들도 또 개학을 한 지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봄바람이 불면 야외로 들러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3, 4월이 이제 비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볼만한 영화들이 극장가에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크린 독과점이 좀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스크린 독과점 말씀하셨는데 네. 검사회전 이거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1807개까지 갔었죠. 그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법적 규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이런 거죠. 참여연대에서 일정하게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그러한 입법 청원을 했고요.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그리고 얼만큼 시기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논의의 장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셈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논의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어떤 그 원칙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그러니까 공정거래 입장에서도 스크린을 지나치게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좀 조정하거나 규제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음악을 못 듣겠네요. 네. 예. 자, 음악은 다음 주에 좀 들려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벌써 여기서 줄일 때가 됐습니다. 아까 시간이 광속이 2.5배처럼 빨리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 빨리 가죠. 자, 하루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